파월 연준이 물가가 많이 오를 때 그때 시기를 놓쳤어요. 네. 금리 인상하는 시점을. 그래서 엄청난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모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금리 인하 또 잘못했네라는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FOMC 의사록 내용들보다는 지난번에 FOMC를 통해서 했던 얘기, 앞으로 더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을 거다.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가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앞으로 꽃길을 걸을 건데 그 바탕에는 실적. 듬직한 실적이 네.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남중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로 또 얘기를 나눠보게 됐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엔비디아만 주목을 하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장에서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의사록이 조금 더 힘을 세게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간밤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엔비디아 실적을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할 만큼 엔비디아가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저도 내내 그런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사실 뭐 실적 발표 전부터 네.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다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올해 들어서 좀 염려스러운 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 그게 주가가 하락하는데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EPS 증가율, 이 기여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 기여도가 높은 종목이 5개입니다. 이 기업들이 S&P 500의 전반적인 실적을 거의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좀 만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주안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결국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고 커지다 보면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매출액을 보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262% 증가를 했고요. EPS는 461% 증가를 했어요. 네. 이게 전분기로 보면 매출은 18%, EPS는 19%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 잘 나왔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가이던스. 매출 가이드가 예상치가 266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를 280억 달러 이상 보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잘 나왔다는 거.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또 좋은 게 있었죠. 보통주를 액면 분할한다는 그렇죠. 거. 6월 6일까지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 날 9주가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계좌에 들어오는 형태. 그리고 또 뭐 배당금도 높였더라고요. 네. 주당 150 0.1달러.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0.04달러 정도 됐었는데 배당금도 높였던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올 거.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좀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을 찾았던 게 최신칩,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은데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총 5개였는데 이 5개 모두가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놓고 본다고 하면 5% 이상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아마 그게 단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미국 증시가 경계감을 좀 낮추고 다시금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업에 우리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잘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익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좀 주주친화였으면 좋겠다. 이 지금 모든 것들을 엔비디아는 다 충족을 네. 하는 거네요. 네. 그럼 여기에 좀 경계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또 계속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경계심? 아니면 기대치랄까요? 아니면 경계할 부분이 아예 없습니까? 위원님. 엔비디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조적으로 네.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칩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흐름이 경쟁사가 그 해당되는 물량들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뭐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때문에 부담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1분기 실적, 매출과 EPS 전년과 비교했을 때 올라오는 그 폭을 보세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후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엔비디아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내년도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버리면 사실은 최근에 한국 증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직전 고점을 향해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삼성전자는 하락했잖아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향 HBM을 전적으로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를 지금 SK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 못 하고 있잖아요. 대신 2분기 안으로 컬 테스팅 마치고 나서 하반기 때 이제 납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SK하이닉스와 디커플링 되기보다는 커플링 되면서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특히 하반기 가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SK하이닉스 생산량보다는 삼성전자의 생산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지금은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먼저 움직이지만 올해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먼저 움직이는 형태로 바뀌는 게 좀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사항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TSMC도 계속해서 좀 최고가를 기록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분 가지고도 국내 시장에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좀 많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반도체, 밸류체인에 전반. 대한 당연히 한국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수혜를 받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그 HBM을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장도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BM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 DDR5보다 가격이, 그러니까 마진이 거의 3배 이상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의 시장에서 예측했던 수율이 60에서 70이었는데 지금 80% 이상 나온다고 SK하이닉스 측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이 실적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수석 위원님이 가지고 내신 보고서도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뭔가 굉장히 맞물리는, 미리 쓰신 걸 텐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 앞길에는 듬직한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실적이면 정말 듬직하고도 남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엔비디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FMC 의사록 얘기는 좀 못 드렸었는데 먼저 얘기도 얘기를 할까요? 해드리면 네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실적을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물가 통화 정책이 가장 큰 하도였지만 사실 지금 미국 증시를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동인에는 네. 실적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 워낙 시장에서는 실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이제 물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록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동일해요. 물가 목표치 2% 달성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항상 했던 얘기예요.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부 의견들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지 대의를 알아두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이유는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실질정책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사실 연준의 통화정책에는 3개월 이상 되는 데이터가 누적된다고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월간 단위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숫자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참고용일 뿐이지 결정적인 역할을 못해요. 결국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실질 중립금리와 네 가지 물가지표를 가지고 실질 중립금리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실질 중립금리보다 지금 현재 실질 중립금리가 상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파월 연준이 물가가 많이 오를 때 그때 시기를 놓쳤어요. 네. 금리 인상하는 시점을. 그래서 엄청난 운매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가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금리 인하 또 잘못했네라는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FOMC 의사록 내용들보다는 결국 지난번에 FOMC를 통해서 했던 얘기, 앞으로 더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을 거다.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앞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9월달 첫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6, 7월 정도,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통화정책은 3월, 6월, 9월, 12월 FOMC를 통해서 제시되는 수정 경제 전망, 그 내용을 보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권과 레인지가 있는데 그 숫자를 놓고 연준 통화정책을 전망하는 게 가장 근사하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3월 FOMC 때 수정 경제 전망의 숫자를 갖고 전망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월 FOMC 곧 이제 앞두고 있지만 이제 6월 FOMC 때 다시금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반기 때 통화 정책을 정말 명확하게 가이던스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보다는 예상보다 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가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앞으로 꽃길을 걸을 건데 그 바탕에는 실적. 듬직한 실적이 네.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FOMC 얘기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9월보다는 사실 이 FOMC에서 확인된 지난 파월 의장의 얘기와는 좀 다르네. 매파적 의견도 다수 있었구나라는 투심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로 화제가 좀 됐는데, 위원님은 9월보다는 6, 7월로 오히려 네네.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좀 이렇게 시장과 좀 다른 의견을, 약간 다수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좀 집요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유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실적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듬직한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 논리 좀 펼쳐주시죠. 어떤 얘기입니까? 원래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경기, 뭐 실적 수급, 네. 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주가는 원래 실적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는 지수대를 현재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잣대는 경기 순환하고 실적에서 찾아야 되는데 올해 1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나타났던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말에 추정됐던 올해 1분기 EPS 증가율이 3.4였는데 지금은 5%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이게 그 중간에 0.5까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컸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S&P 500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거의 이제 70%, 80% 정도 됐는데 그중에 77%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7.5% 정도 실적이 더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개 섹터 내에서 7개 섹터가 S&P 500 전체 EPS 증가율보다 상회를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틸리티가 미국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S&P 500의 EPS 증가율이 분기별로 보면요.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숫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좀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결과보다는 가이던스에 더 주목했듯이 올해 2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9.6이에요. 네. 그리고 3분기 때는 8.4, 4분기 때는 17.1, 두 자릿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11%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잘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0.6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10일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19.9배 전후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 5년이나 10년과 비교를 해보면 높아요. 다만 올해 3월 말 그때 당시 21배 전후였거든요. 그때랑 비교해서는 낮거든요. 근데 앞으로 실적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지수대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밸류 부담은 3월에 비하면 또 없다. 낮아져 네. 있는 상황이고요. 추정치라든지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지금 1분기 실적 보면은 어닝 추정치가 77%를 상회한다라는 지금 네. 자료도 네. 여기 넣어 주셨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료. 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 네네. 하시면 좋긴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띄워주시면. 차트를 네네. 띄워놔가지고 네네. 일단 그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제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단어를 안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77%를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5년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잘 나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10년 평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를 상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둘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고서 하나는 이제 글로벌 전략인데 사이클 투자를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내신 건데요. 좀 길어요. 이걸 요약해 주신다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좀 거꾸로 가볼까요? 결론부터 내보고. 원래 하반기 전망은 올해 오늘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네네. 다음에 나오면 말씀드리겠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지수를 경험하게 되면 네. 꼭 봐야 되는 잣대가 사실은 경기 순환하고 실적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적은 말씀드렸죠. 그 또 하나는 경기 순환이에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은 항상 경기 침체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게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경기 순환을 논할 때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를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4개 국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전미경제연구소는 경기 확장과 경기 수축 심플하게 2개 국면을 놓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2020년 4월 달 경기 저점 형성됐고요. 2020년 5월 이후로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미국은 경기 확장이 4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980년도 이후에 이 미국의 경기 확장이 총 5번 정도 있었는데 네. 평균적으로 85개월 정도 진행이 됐죠. 7년 1개월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팬데믹 이후의 경기 확장에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면 2026년 7월 정도까지는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다습하는 형태라고 하면 미국이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경기 확장에 놓여 있으면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 경기 확장 하에서 실적이 저렇게 잘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반증해주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S&P 500 지수의 상단을 5,600에서 5,700 정도까지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변동성은 그렇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방송 시간에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해주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제가 성급하게 아니, 결론부터 아니, 여쭤봐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결론은 들었습니다. 다음 달 이제 6월인데 사실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아요. 근데 간밤에 나온 걸 보면 영국의 인플레가 다소 좀 높게 또 확인되면서 이거 되나? 싶은 뭐 BOE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하에 동참한다. 그게 6월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진행이 요 예상대로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만약에 동참을 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영향이 어떨까라고 보십니까? 그 물가랑 통화 정책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책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한 명분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 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바뀐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영국이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간 지표가 약간 튀었다고 해서 네. 영국이 통화 정책을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3월달 스위스 그리고 5월달 스웨덴 그리고 6월달에 ECB 분명히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캐나다, 영국도 6월 달에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근거는 실질 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월간 지표가 좀 뛴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화 정책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CB는 최근 들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네.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미 주요 선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조차도 네. 금리를 인하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낮출 수 있는 여력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하나만 좀 네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영국이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의 정책 금리와 소비자 물가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보시는 것처럼 0 이상 되는 것들이 이제 실질 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금리 인하가 가능해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영국이 실질 정책 금리가 이미 플러스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후에 골드만삭스가 6월에서 8월로 이 시점을 좀 연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영국 중앙은행 또 ECB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문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는 약간 시장의 대다수의 생각과는 살짝 또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항상 수석님 되면. 그래서 논리가 좀 아주 흥미롭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좀 드릴까요? 한국은행 금통위 앞두기잖아요, 오늘. 네. 어떤 관전 포인트 또 보고 계실까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 중단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릴 명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연속 금리 동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가가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죠. 올해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본다고 하면 2월달, 3월달 3.1% 경직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일부 있었지만 4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금 2.9%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전혀 이제는 영향을 줄 만한 명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좀 잘 나왔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걸 염두에 두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들이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연준도 동일해요. 연준도 인플레이션 영향 없이 현재 미국 경제 견고함을 이제는 용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역시 사실 뭐 성장률이 좀 잘 나왔다고 해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거나 이연시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 금리 인상을 해왔던 가장 큰 원인이 물가였잖아요. 근데 물가가 이미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만 해준다고 하면 네. 뒤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